그날 오후의 햇살은 유난히 뜨거웠다. 머리 위 정수리에 매달린 태양은 아스팔트 도로를 뜨겁게 달고 마치 시커먼 강철판처럼 번들거리게 만들었다. 경기도 평택의 중심가 교차로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흙먼지로 거리는 소란스러웠다. 그 길가에 짙은 남색 교복 치마와 흰 셔츠, 그리고 푸른 데님 재킷을 걸친 한 여학생이 멈춰 섰다. 헬멧 아래로 검은색 머리가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아래에는 막 출고된 듯 반짝이는 붉은색 스포츠 바이크가 윙을 뽐내고 있었다. 번호판마저 새 것처럼 깨끗한 최신형 두카티 몬스터였다. 그녀의 이름은 박하은, 평택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학교에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교문 밖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다. 하은은 종종 아버지가 사주신 이 바이크를 타고 인적이 드문 도로를 달리며 지역 아마추어 레이싱 대회를 준비하곤 했다. 바이크는 현재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근무 중인 육군 장성, 그녀의 아버지가 선물해준 것이었다. 그날 하은은 그저 조별 과제를 받기 위해 친구의 집에 들를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 작은 발걸음이 평택이라는 도시 전체를 뒤흔들 큰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교차로에는 교통경찰 3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관내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인 김동철 경사는 성격이 거칠고 종종 단속을 빌미로 운전자들에게 겁을 주어 용돈벌이를 하는 것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새빨갛게 빛나는 하은의 두카티 몬스터가 들어왔을 때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이야, 비싼 바이크네. 딱 봐도 돈 많은 집 자식이구만. 그는 경찰모를 고쳤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김 경사는 막 출발하려던 하은을 향해 손을 들어 세웠다. 학생, 잠시 멈춰요. 그의 목소리는 크고 권위적이었다. 하은은 공손하게 바이크를 길가에 세웠다.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헬멧을 벗으며 예의 바르게 물었다. 면허증하고 등록증 좀 봅시다. 김 경사는 짧게 대답하며 바이크의 배기구부터 핸들까지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살피는 맹수와도 같았다. 하은은 서둘러 작은 가방을 열었다. 자동차 등록증은 분명히 챙겼지만 운전면허증은 깜빡하고 책상 위에 두고 나온 터였다. 그녀는 몇 달 전에 막 만 17세가 되어 두종 소형 면허를 땄지만 아직 면허증을 매일 챙겨 다니는 습관이 들지 않았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면허증은 집에 두고 왔어요. 하지만 등록증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등록증을 건네며 말했다. 김 경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능소적인 미소를 써 감췄다. 면허증도 없이 운전하면서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이거 명백한 법규 위반이야. 학생, 정말 죄송합니다.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금방 가서 가져오면 안 될까요? 하은은 차분한 어조로 부탁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김 경사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어린 여학생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의 다른 운전자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김 경사의 동료 2명이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인 이민준 경장은 망설이는 듯 보였다. 김 선배님, 아직 어린 학생인 것 같은데 정말 집에 가서 가져오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김 경사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오히려 비웃음을 날렸다.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좋은 바이크 타고 다니니까 경찰이 우습게 보이나 보지. 이런 비싼 바이크는 꿍꿍이가 있기 마련이야. 그는 몸을 숙여 번호판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의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이거 번호판이 등록증에 있는 주소랑 다른데? 하은은 깜짝 놀라 쳐다봤다. 네? 아닐 텐데요. 아저씨, 그거 맞아요. 이 바이크 얼마 전에 막 출고한 새 거예요. 김 경사는 거칠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시끄러워. 변명은. 딱 보니까 위조 번호판이네. 등록증도 가짜일 수 있겠어.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서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몇몇 운전자들은 차 속도를 늦추며 이 작은 소란에 호기심을 보였다. 하은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경찰과 얽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아저씨,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만약 제가 법을 어겼다면 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지는 말아주세요. 그 말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김 경사는 하은에게 바짝 다가서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혹시 돈 몇 푼 찔러주고 해결하려고 했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은은 충격에 빠졌다. 김 경사는 두 동료를 향해 소리쳤다. 이 경장, 이 바이크 압수해. 파출소로 가져가. 도망 못 가게 꽉 잡아. 이민준 경장은 마지못해 하은을 쳐다봤다. 선배님, 그래도 이건 좀. 아직 학생인데 정식 절차도 없이. 하지만 김 경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하은의 바이크 핸들을 난폭하게 잡아당겼다. 하은은 핸들을 붙잡고 버텼다. 아저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막 다루시면 안 돼요. 이건 저희 아빠가 사주신 소중한 바이크란 말이에요. 그녀가 외쳤다. 아빠? 이게 훔친 건지 어떻게 알아? 김 경사가 악을 썼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몇몇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하은은 계속해서 설명하려 했지만 김 경사는 통지불능이었다. 그는 바이크 연료 탱크를 열더니 근처에 있던 예비 휘발유통을 집어들었다. 내 아빠 바이크라고? 좋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보자. 이게 진짜 내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지. 그는 비열한 목소리로 말하더니 칙 라이터 불을 켰다. 안 돼요. 하은이 절규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순식간에 불길이 바이크 아래로 쏟아진 휘발유에 옮겨 붙었다. 화염은 삽시간에 커져 바이크 시트와 몸체를 집어삼켰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미쳤어. 경찰이 바이크를 태우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은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타오르는 불길 소리, 시민들의 비명, 역한 휘발유 냄새가 뒤섞여 머릿속이 핑 돌았다. 아버지가 주신 자랑스러운 선물이 그녀의 꿈이 담긴 바이크가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순찰차 한 대가 멈춰 서고 그 지역 관할 감독관인 최현석 경감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몰려든 인파를 보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여기서 무슨 소란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민준 경장이 황급히 보고했다. 팀장님, 그게 이 학생이 면허증이 없다고 해서. 김 선배님이 좀 과하게. 최 경감은 여전히 흐느끼고 있는 하은을 보았다. 학생, 괜찮나? 이름이 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은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손에 쥔 자동차 등록증을 꽉 쥐고 있었다. 그때 최 경감의 눈에 등록증에 적힌 소유주 이름이 들어왔다. 박진훈.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주소는 서울 용산구의 군인 아파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등록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소유주 생년월일과 직업란을 확인한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박진호. 그는 그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현재 국방부 핵심 요직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의 삼성 장군. 최 경감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김동철 경사를 돌아봤다. 김 경사,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자네가 방금 불태운 게 누군지 아냐고. 김동철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바이크 주인, 박진우 장군이야. 자네는 방금 현역 육군 중장의 딸이 보는 앞에서 그 바이크를 불태운 거라고.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구경하던 시민들도 숨을 죽였다. 김동철 경사는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석고상처럼 하얗게 굳어버렸다. 네, 장군 딸이라고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저희 아빠 바이크라고.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최 경감은 즉시 부하들에게 남은 불을 끄라고 지시했다. 그는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하은에게 다가갔다. 학생, 정말 미안하네. 우리 직원들의 큰 실수야. 모든 걸 우리가 책임지고 설명할 테니 일단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겠나? 모든 걸 명확히 해야 하니까. 하은은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사건 현장을 담은 영상은 삽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시민들이 촬영한 경찰 여고생 바이크 방화라는 제목의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네티즌들의 분노 섞인 댓글이 폭주했다. 이런 경찰이 있으니 경찰 전체가 욕을 먹는 거다. 저 여고생 너무 불쌍하다. 학생, 힘내요. 만약 저 학생이 진짜 장군 딸이라면
저 경찰 인생 끝났네. 한편 서울 용산의 국방부 관사에서 박진우 중장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부관 중 한 명이 황급히 뛰어 들어왔다. 장군님, 보고 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혹시 따님이 연루된 것 같습니다. 박 중장은 부관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 딸의 바이크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그 앞에 주저앉아 우는 딸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손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평택의 밤은 빠르게 찾아왔다.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낮 동안 날리던 먼지를 차분히 가라앉혔다. 하지만 평택경찰서 안의 공기는 결코 차분하지 않았다. 모두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중앙사무실 최현석 경감은 굳은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동철 경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이민준 경장은 방구석에 서서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찰서 밖에는 벌써 여러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어둠 속에서 번쩍였다. 그들은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이크 방화 영상은 이미 조회수 700만 회를 넘어섰고 경찰 바이크 방화라는 해시태그는 그날 밤 SNS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최 경감이 김 경사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자네가 오늘 낮에 한 짓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알고 있나? 이건 단순한 징계 사안이 아니야. 자네는 우리 조직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 명확한 이유도 없이 어린 학생의 재산을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학생이 현역 장군의 딸이야. 박진우 중장이라고.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상상이 가나 최 경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김동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팀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 학생이 너무 당돌하게 말해서 저를 무시하는 줄 알았습니다. 화가 나서 최 경감은 책상을 내리쳤다. 경찰 제복이 화풀이하라고 입는 옷인 줄 아나. 우리는 시민의 보호자지. 길거리 깡패가 아니란 말이야. 이민준 경장이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김 선배님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경감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알아? 이 경장. 자네와 다른 팀원은 이미 보고서를 작성했더군. 고맙네. 하지만 이미 영상은 퍼질 대로 퍼졌어.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여파를 감당해야 해. 별도의 방에서 하은은 두꺼운 담요를 두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의 기색이 역력했다. 옆에는 강소희 순경이라는 이름의 여경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학생, 괜찮아요? 저녁은 먹었어요. 강순경이 부드럽게 물었다. 하은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언니, 그 바이크가 그냥 그렇게 불타버렸다는 게요. 저는 단지 면허증을 안 가져왔을 뿐인데. 강순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경찰관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됐어요. 우리 팀장님께서 이미 감찰과에 연락하셨고 내일 아침부터 정식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하은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저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누구라도 힘없는 시민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한편 서울에서 박진우 중장은 이미 2명의 부관과 함께 평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누구의 공식 보고도 기다리지 않았다. 아버지로서 그는 자신의 딸이 길거리에서 공권력에 의해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만을 알 뿐이었다. 그 일을 저지른 자가 국가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케 했다. 밤길을 달려 4시간 후 그의 검은색 관용 세단이 새벽 3시에 평택경찰서 앞에 멈춰 섰을 때 당직을 서던 모든 경찰관들이 즉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여기 서장이 누군가? 박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현석 경감이 달려나와 고개를 숙였다. 제가 관할 팀장입니다. 장군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격리 조치했습니다. 내 딸은 어디에 있나? 박 중장이 물었다. 휴게실에 있습니다. 장군님, 저희 여경이 함께 있습니다. 박 중장은 빠른 걸음으로 휴게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하은이 그를 보고 벌떡 일어섰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박 중장은 딸에게 다가가 힘껏 껴안았다. 괜찮으냐? 딸아. 하은은 고개만 저었다.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의 어깨를 적셨다. 박 중장은 딸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다. 괜찮다. 이제 아빠가 여기 있지 않으냐. 몇 분 후 박 중장은 경찰서 회의실에서 최 경감과 김동철 경사 앞에 섰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자네 이름이 뭔가? 박 중장은 김 경사를 직접 쳐다보지 않고 물었다. 김동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다. 계급은 경사입니다, 장군님. 박 중장은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아나? 내 딸의 바이크가 불탔기 때문이 아니야. 바이크는 다시 사면 그만이다. 하지만 자네는 공공장소에서 내 딸의 자존심을 짓밟았어. 김동철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네가 입고 있는 그 제복 때문에 스스로 권력자라고 느꼈다면 자네는 그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제복은 시민을 억압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최 경감이 나섰다. 장군님, 저희가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감찰관을 불렀고 내일 아침부터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박 중장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나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저런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평택으로 몰려들었다. 방송사 기자, 온라인 뉴스 포털 기자들이 모두 경찰서 앞에 진을 쳤다. 카메라 앞에서 최현석 경감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저희 경찰서 소속 김동철 경사가 단속 중 시민의 오토바이를 불태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으며 이 사건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과에 넘겨 형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은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김동철이라는 이름은 이제 오만한 공권력이 상징이 되어버렸다. 도시 외곽에 소박한 그의 집에서 김 경사의 아내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직 어린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가. 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으실 거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김동철 자신은 그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신의 순간적인 분노가 얼마나 쉽게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마도 하은과 비슷한 나이일 자신의 딸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만약 내 딸이 저런 일을 당했다면 나 역시 분노했을 텐데. 한편 하은과 아버지는 조사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왔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자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 사건을 법정까지 가져갈 생각인가요? 하은 양, 한 기자가 물었다. 하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은 법과 절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단지 이런 일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누구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대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온라인에서 또다시 화제가 되었다. 많은 네티즌들이 하은의 용기와 침착함에 찬사를 보냈다. 장군 딸인데도 정말 겸손하고 생각이 깊다. 존경스럽다. 말하는 방식이 정말 어른스럽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경찰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3일 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넓은 회의실, 경찰 고위 간부들이 연단 뒤에 섰다. 우리는 김동철 경사를 공식적으로 파면하고 형사 및 징계 절차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민간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대중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그 관심의 한가운데서 하은은 오히려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저는 누군가가 복수심 때문에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의를 위해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묵묵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훌륭한 경찰관들이 많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게시물은 수백만 번 공유되었다. 심지어 경찰청장 본인이 직접 하은 양의 성숙함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당신과 같은 젊은이가 필요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하은은 아버지와 함께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 때문에 실망하셨어요? 이 일이 이렇게 커져서. 박 중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딸아. 아빠는 오히려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높은 계급장을 단 많은 어른들보다 네가 더 성숙하다는 증거다. 하은은 작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경찰관들조차도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했어요. 단 한 사람이 참을성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요. 박 중장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말이 맞다. 때로는 가장 큰 교훈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에서 오는 법이지. 한편 유치장에서 김동철은 그날 오후 아내가 가져다 준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파면 통지서에 서명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약간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배워야 할 마땅한 대가일 것이다. 일주일 후 하은은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문이 담긴 서한을 받았다. 또한 불탄 바이크를 새 것으로 교체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저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탄 바이크가 경찰서 마당에 보관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를 위한 경고의 상징으로요. 그녀의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새까맣게 타버린 두카티 몬스터는 이제 평택경찰서 정문 앞에 놓였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었다. 공감 없는 권력은 잿더미만 남길 뿐이다. 주말이 지나고 하은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친구들은 그녀를 따뜻한 포옹과 박수로 맞이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를 숨길 수는 없었다. 한편 멀리서 사복 차림의 한 남자가 길 건너편에 서서 학교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동철이었다. 그는 직위에서 해제되었지만 하은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그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 문장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인내를 선택했을 텐데. 사건이 있고 3주가 흘렀다. 평택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경찰서 앞 투명한 유리 지붕 아래에는 새까맣게 타버린 붉은색 스포츠 바이크가 여전히 서 있었다. 번호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연료 탱크의 곡선은 선명했다. 면허증을 갱신하러 오든 분실물 신고를 하러 오든 경찰서를 찾는 모든 시민들은 그 바이크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 아래 명패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아주 작은 잘못 하나가 산더미 같은 신뢰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 글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날카로운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평택경찰서의 변화는 뚜렷했다. 최현석 경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해졌지만 동시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찰의 이미지가 단지 제복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 경찰관 한 명 한 명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대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자신의 자존심 하나 통제하지 못할 거면 당장 그 제복을 벗어라. 이 제복은 오만함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책임감이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관내 고등학생들을 초청하여 경찰의 공공서비스 과정을 직접 견학하게 했다. 하은 역시 그곳에 초청되어 수십 명의 경찰관 앞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다. 경찰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녀는 그날 차분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가 잘못했다면 벌금을 부과해 주세요. 하지만 제발 저희를 깎아내리지는 말아주세요. 한 번 잃어버린 존중은 되찾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에 긴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 경찰관들은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그중에는 처음부터 김동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그를 막지 못했던 이민준 경장도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이 경장은 하은에게 다가갔다. 하은 학생,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지만 선배님을 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하은은 그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는 올바른 길을 지키셨어요.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어려운 저항의 한 형태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이 경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때로 용기란 소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순간에 침묵하고 그 이후에 책임을 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한편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는 여전히 정막이 흘렀다. 김동철은 공식적으로 파면되었다. 그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며
임시로 지인의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경찰서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곤 했다. 그곳에는 불탄 바이크가 마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울처럼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함께 집 현관에 앉아 있었다. 여보, 나 그 학생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내는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 학생이 당신을 받아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직접 사과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결국 이틀 후 김동철은 용기를 내어 하은의 학교를 찾아갔다. 그는 제복 없이 낡은 셔츠와 지친 얼굴로 교문 앞에 섰다. 그는 학교 경비원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했다. 마침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하은이 그를 즉시 알아봤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친구들은 하던 말을 멈췄다. 김동철 아저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학생,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그들은 활짝 핀 차기나무 아래에 섰다. 오후의 공기는 무겁지만 고요했다. 변명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아. 나는 참을성을 잃었고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잊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하은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아저씨, 첫날부터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단지 그 순간 길을 잃으셨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김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고맙다, 학생. 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구나. 그는 몸을 돌려 떠났다. 멀리서 하은은 마치 수년간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하은의 침착함은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언론과 단체에서 그녀를 초청하여 공감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그녀는 수원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수백 명의 대학생과 몇몇 공직자들 앞에서 그녀는 원고 없이 이야기했다. 제가 슬펐던 것은 제 바이크가 불탔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약한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히 계급이 있는 사람의 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당은 조용해졌다. 몇몇 학생들은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정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국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연설은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번에는 비극 때문이 아니라 한 어린 소녀의 지혜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크게 분노했던 박진우 중장도 이제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경찰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자 공직자인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기자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사건 이후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박 중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실망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 또한 배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존중을 요구하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그 아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는 이후 군과 경찰이 함께 공직 윤리와 감정 조절에 대한 합동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 아이디어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우리가 국민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그들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평택 시민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목격했다. 도로 위 경찰들은 훨씬 더 친절해졌다. 더 이상 고함으로 꾸짖지 않고 미소로 응대했다. 한 오토바이 택배기사는 지역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단속에 걸려도 거칠게 구는 경찰이 없어요. 그들이 예의를 갖추니 우리도 기꺼이 따르게 되죠. 그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깨달은 건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대화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잿더미에서 피어난 약속이었다. 이 기획은 최현석 경감이 직접 시작했고 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았다. 그는 하은에게 이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대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은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수락했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한 것이라면 참여하겠습니다. 최 경감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학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몇 달 후
평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은은 이제 친구와 함께 시내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너 그거 알아? 하은아, 친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 이제 엄청 유명 인사야. 바이크가 불탔지만 복수하지 않은 소녀로 모두가 널 알아. 하은은 작게 웃었다. 그런 걸로 유명해지고 싶진 않아. 나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넌 이미 해냈어. 그들은 잠시 침묵하며 멀리 도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길에서 소리치는 경찰도 단속을 두려워하는 시민도 없었다. 모든 것이 더 질서 있고 인간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은 집에서 발신인 불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와 서툰 손글씨가 담겨 있었다. 학생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고맙다. 하은은 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마침내 아저씨도 그 상처로부터 배우셨군요. 1년 후 평택경찰서 마당에는 불꽃 날개 모양을 한 작은 금속 기념비가 세워졌다. 그 아래에는 실수의 잿더미에서 깨달음이 태어난다라고 적혀 있었다. 기념비 제막식에는 경찰, 시민, 그리고 하은도 참석했다. 그녀는 짧은 연설을 부탁받았다. 1년 전 저는 바이크를 잃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긴 박수를 보냈다. 그 군중 속 한 중년 남성이 멀리 뒤쪽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김동철이었다. 제막식이 끝나고 하은은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말없이 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아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평택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마지막 햇살이 여전히 경찰서 앞에 보관된 불탄 바이크의 몸체에 반사되었다. 하은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그 바이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무언가가 불타 없어져야 비로소 빛이 보이는 법인가 봐. 그녀는 새로 산 바이크에 올라탔다.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을 모아 자신의 힘으로 산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시동을 걸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길을 천천히 지나갔다. 백미러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더 이상 무언가를